네, 선생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지방에 여러 지방들의 그 과학터치 대중강연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몇 군데 다니고 있는데, 광주 대도시 가운데 광주에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뭐 부산, 대구, 대전. 근데 이제 여기 광주에 와 보니까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있고요.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보직을 하나 맡고 있는데,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어떻게 아시나요? 네. 저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네, 이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요. 그냥 아시려면 옛날에 저 안철수 씨 있죠? 네, 제 바로 앞에 원장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예, 아무나 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이제 하는 일이 중요하죠. 예, 하는 일이 중요하고 누가 뭐 거기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기화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전기화학이에요. 그런데 전기화학을 왜 갑자기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 40분,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를 크게 나눠보면 맨 처음에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면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파이 미래 영화에 나오는 과학, 약간 비정한 과학, 공해를 일으키는 과학, 인간적이지 않은 과학, 뭐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과학이 우리 인간과 또 우리의 역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과학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그리고 이 물질 변화는 결국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화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 그냥 우선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배아픔이 이겼어요. 그죠? 누가 배가 고파서 문제는 아니고, 저 사람은 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야 하는 것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 배고픔의 문제는 인간한테는 너무나 오랜 문제였어요. 사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나마도 지금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인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이 배고픔을 극복하는데 과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인도 뭐 이런 정도만 해도 한 해에 가뭄이 들면 보통 전체 인구의 5%에서 1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한 예로 17세기 말만 해도 유럽에서 프랑스는 한 번 가뭄이 들었는데 15%가 굶어 죽었어요. 전체 인구에. 핀란드, 지금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지만 핀란드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면 여러분 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닙니다.
또 20세기 들어서는 1974년에 세계 식량회의가 열렸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아직 개방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고 많은 그 전 세계 전문가들이 중국의 엄청난 식량난을 예측했어요. 저렇게 많은 인구가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면은 어떻게 될까? 당시에 우리나라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운동을 할 때였어요. 너무 인구가 늘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70억 명이 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현재 전 세계에 8억 명 이상은 여전히 영양실조이긴 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21억 명 이상이 과체중으로 판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보다 배가 불러가지고 당뇨병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 된 것이죠. 현재 1974년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잘 사는 사람들 전부 양상추와 찐두부를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햄버거와 피자를 먹어요. 어느 쪽이 더 칼로리가 많나요? 햄버거와 피자. 배고프다면 햄버거와 피자를 먹어야지 양상추를 먹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부자는 양상추와 찐두부를 먹습니다. 질병은 어떨까요? 인간이 질병 때문에도 많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록 그림이냐면은 흑사병이에요. 패스트. 유럽과 아시아에서 4명 중에 1명이 패스트 때문에 죽었어요. 패스트가 한 번 돌면.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왜 죽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패스트가 어느 마을에 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을에 안 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 마을로 가는 길을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더 최근에는 1520년에는 어때요? 이 16세기에 스페인의 배가 신대륙에 도착했죠. 근데 그때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는 엄청났어요. 수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주민의 10명 중에 9명이 죽었어요. 거의 멸종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 죽었죠. 불과 10년 내에. 왜 죽었느냐 하면은 스페인 함선에서 끌고 들어온 바이러스 때문에, 병균 때문에 죽었어요. 원주민들한테는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에서 들어온 균에 대해서 감염을 이겨낼 만한 면역력이 없었던 거죠. 더 최근에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열렸는데 그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숫자보다 실제로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독감이 돌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 숫자가 무려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독감에 따른 백신도 없고 면역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1980년대 21세기에 접근하면서 에이즈가 한때 창궐했었고 2002년에는 사스, 2005년에는 조류독감, 2009년에는 신종플루,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에서 감염병은 여전히 위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면역학자들,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매우 빨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공짜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대단히 많은 과학자들이 밤새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과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대부분은 과학의 힘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전쟁은 어떨까요? 자, 전쟁, 폭력에 의한 사망. 말하자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폭력으로 해쳐가지고 죽은 숫자가 고대 농경사회에는 약 15%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21세기에는 1%도 안 돼요. 전 세계에 전쟁을 해서든 뭘 해서든. 사망자 수도 전쟁으로는 한 11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당뇨병 때문에 훨씬 많은 숫자가 사망합니다. 또 테러가 전 세계를 위협하지만은 테러보다 훨씬 위험스러운 것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결국 과학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식량이 좁은 땅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프랑스 땅덩이 하나 정도의 농경지면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전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좁은 땅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위대한 철학자가 나와서? 위대한 예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온전히 과학자의 힘 때문입니다. 과학의 힘 때문이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여기에? 하지만 혜택은 입고 있죠. 그죠?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지만. 또 혹자는 과학기술 때문에 너무 세상이 위험해졌다고 얘기해요. 핵무기가 생겨가지고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 때문에 후쿠시마처럼 큰일이 생길 수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전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나 폭력, 무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무서워지면 무서워질수록 이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전엔 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이겼다고 해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막강한 대량 살상 무기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지 상대방을 이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겠다고 나섰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괜히 그렇게 해봐야 손해만 더 나요. 오히려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냐 하면은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석유 가격이 어떻게 오르느냐, 유가가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좌우됐고 석유를 손에 쥐고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대단히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석유는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해서 석유 말고도 다른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이 에너지원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컨대 어떤 책을 쓴 사람은 이런 비유를 들었죠. 만약에 중국이 군사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근처를 공격해가지고 점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중국은 실리콘밸리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거기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를 가리키는 말이기는 하나 실리콘밸리가 말하는 것은 그 지명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과 창의력과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다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중국은 아무리 거기에 공격을 해서 빼앗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빼앗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 되고 과학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 같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자고 이렇게 이 방 안에 이렇게 날도 쌀쌀한데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자리를 나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저한테 차비까지 줘가면서 이런 자리를 만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뭘 열심히 들으면 서울대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런 과학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 결국은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과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 때문에 생겨나는 몇 가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은 또 충분히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나친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사회를 과학이 만들어 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00년 기원 후 1600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과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과학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자라는 직업도 없었어요.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을지 모르지만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의 화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학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어떤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작은 알갱이들의 모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이고 우리의 몸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학 분석화학을 처음으로 창시한 분이기도 했고 화학을 시작한 분이기도 했고 물리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로버트 후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고전 물리학을 토대를 놓은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A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안 되죠. 이를테면 나는 A였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B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A였으면 좋겠다고 해도 걔는 B일 뿐이지 A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야 얘는 A야 라고 해도 B는 B인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럼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희망과는 별개로 우리 바깥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게 바로 과학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00년, 1700년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르네상스 있죠? 르네상스가 뭡니까?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신을 향해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직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서구 세계는.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문맹이라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교회 가면은 신부님이 그냥 일러주는 것이 곧 삶이요 진리였죠. 그러다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그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르네상스의 결과 과학이 등장하게 됐고 과학의 결과 대단히 많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모른 채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관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후로는 사람들은 드디어 인간이 무지에 대해서 깨달았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이 몰랐었겠지만 아무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많이 몰라. 나는 지금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 뭐예요? 더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 알아야 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더 성적이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가만히 있으면 올라요? 스카이캐슬 보면 올라요? 아니죠.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럼 노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노력하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욕심을 내면. 그런데 그 무지를 깨달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건 서로 모순이에요. 그 전에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알만한 거,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어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절대 신분 상승하고 싶지도 않고 출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안분지족해요. 그러나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 라고 욕심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 과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름이 블랙인 사람이에요. 조지 블랙.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영국 사람인데
물을 끓일 때 100도까지 물을 온도가 올라갔는데 바로 안 끓어요. 열을 더해야지만 끓죠. 그런 열을 뭐라 그러죠? 제가 오늘 깜빡 잊어놓고 카카오 75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마침 예전에 다 드렸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치면은 격하게 칭찬해 드릴게요. 증발열. 네, 안타깝습니다. 100도에 도달했는데 물이 안 끓어. 열을 얼만큼 더 가해야 비로소 끓어요. 가열. 네? 뭐라고? 잠열.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기는 저 형이나 누나들은 모두 반성해야지. 자, 잠열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latent heat라고 해요. 숨어 있는 열, 숨은 열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잠열이라고 번역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잠열을 연구하던 이분이 그 글래스고 대학의 이제 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려니까 그 실험 도구를 만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여기가 이제 항구가 가깝거든요. 글래스고 대학인데 항구가 가까워서 거기서 선박 도구 이런 거를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돈을 받는 가게에 주인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손재주가 좋다 해서 너 이게 우리 연구실에 와서 너 이거 좀 실험 도구 좀 만들고 고쳐다오 해서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임스 와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뭘로 들었죠? 증기기관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을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더 개량해서 잘 만들었죠. 네. 그런데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은 조수였죠. 블랙 교수의 실험 조수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역사에 남는 산업혁명의 아버지가 됐을까?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캐서린이라고 하는 백작 부인이 살았어요. 근데 이 백작 부인은 바로 앞에 로버트 보일 있죠? 이 로버트 보일의 누나였어요. 근데 이 백작 부인은 옛날에는 아무리 백작 부인 귀족이라고 해도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로버트 보일의 누나는 이 여성분은 정규 교육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과학이라든지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국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 학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살롱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막 듣고 이야기 듣고 막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는데 그때 블랙 교수가 거기 멤버로 초청이 된 거예요. 그때 블랙 교수가 이 기술자 자기 조수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돈 많은 부자 막 사업가 이런 사람들도 함께 왔을 텐데 거기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산에다 투자를 했는데 광산이 영국은 노천광이에요.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파가지고 석탄이 나올 때쯤 되면 물이 막 밑에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물을 퍼내야지만 석탄을 더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말리 끄는 걸로 이렇게 산업혁명 전이니까 말리 끌어가지고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말이 끌어가지고 도저히 그 물을 다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커맨이라는 사람이 물을 끓여가지고 그 힘으로 얘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써보니까 그냥 쓰는 게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아까 그 블랙 교수가 이 사람 과학자죠. 블랙 교수가 내 생각에는 내가 잠열을 연구하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잘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와가지고 힘이 상당히 세니까 잘하면 그건 이렇게 개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티븐스라는 사업가가 오 그래? 그러면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돈을 댈 테니까 그러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블랙 교수가 나는 그 원리는 아는데 근데 나는
잘 못 만들어. 근데 여기 있는 요 와트라는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이 와트는 평민이거든요. 예.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웃자웃자 해가지고 돈 있는 사업가 자본가와 와트라고 하는 기술자가 개량된 증기기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증기기관을 정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거죠.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뭐가 됐어요? 인간의 근육이나 살아있는 동물의 근육이 아니라 그냥 물질을 가지고 힘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석탄에 물 풀려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보니까 기차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배를 가는데 말을 뛰게 해봐야 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 범선이었는데 기계가 되니까 이제 석탄만 실으면은 배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좁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구두가 필요하면 그 마을에 구두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옷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부도 있어야 되고 그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그 마을에 다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쪽에서 잔뜩 쌀 많이 나오는 데는 쌀만 잔뜩 하고 구두 잘 만드는 구두만 잔뜩 만들고 이런 섬유 잘 만드는 옷만 만드는 거기서 그냥 다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회사가 생기고 주식시장이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임금 노동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런던으로 해서 대도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 빈민도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가 있네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식시장이 어떻네 우리 월급은 어떻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처음에 혁명을 일으키고 그 과학의 혁명으로부터 자본화가 결합해서 산업혁명이 되고 그 산업혁명이 그 뒤에 뭘 일으켰어요? 저 조그만 손바닥만한 우리나라만한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친 것이죠. 자,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은 다 저 증기기관 때 동물 대신에 기계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면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21세 여러분 살고 있는데 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저는 4차 산업혁명, 4차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혁명인 건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계의 힘으로 근육의 힘을 대신하는 것은 이미 진작에 되고 있고 이제 인간의 머리로 하던 일들을 컴퓨터가 다 다시 대신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산업혁명의 원인과 배경을 잘 알면 지금 왜 무엇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업혁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기화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그 중에 좁혀가지고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기학이 등장을 했는데요. 개구리 뒷다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뭐 너무 많은 얘기니까 빼고요. 그래서 오늘날 모터에 해당하는 원리가 약 200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꼭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는 가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을 한번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이 사람의 전기에 해당하는 책을 꼭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학자지만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경을 하려면은 과학적인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과학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방송 보면은 막 과학자는 막 위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자는 결코 위대하지 않아요. 과학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지 직업이 과학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아는 널리 알려진 과학자들도 자세히 그 사람을 알고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별로 존경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을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인슈타인 왜 존경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을 존경한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몰라요. 몰라요? 이유를 알아야지 과학자죠. 유전자 아니에요? 네? 유전자 때문이 아니에요. 유전자. 예. 아인슈타인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죠? 와 똑똑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어요?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될 필요도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과학자가 꼭 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도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자들한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직자라면 모르지만 똑같이 욕심도 있고 실수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질투도 하는 그런 게 과학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의 유일한 장점이 똑똑한 건데 똑똑하면서 인간성도 좋으면 되게 재수없잖아요. 여러분 내 친구가 지덕체를 다 갖췄어. 공부도 엄청 잘하는데 인간성도 좋아. 그러면 왠지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저는 좀 거시기 하던데 너무 그러면.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전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살면 아마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발견한 전자유도 때문에 우리는 전기의 힘으로 석탄을 떼지 않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전기가 너무나 흔하지만 이 전기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 폐병으로 죽어야 했어요. 불을 켜기 위해서든, 그죠? 밝히기 위해서든, 열이 필요해서든, 어찌됐든 무엇인가를 태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등장함으로써, 전기는 뭐예요? 아무런 부산물도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안 나요. 그죠? 저장을 못할 뿐, 인간이 쓰기에 가장 완벽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마이클 패러데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못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과학자가 되었는데 평생 본인이 수학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슬퍼했다고 해요. 왜냐면 마이클 패러데이는 너무 가난한 집에 평민으로 태어났거든요. 당시에는 귀족이 아니면 과학을 할 수 없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는 평민이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수학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늘 가슴 아파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렇게 너무나 정성스럽게 실험과 관찰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노트를 보고 이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귀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보다 한 40년, 50년 정도 연한데 이 귀족이 어때요? 수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수학의 천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실험 노트를 보고 그거를 4개의 수학 공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 4개의 방정식으로 이 전기는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4개의 방정식만. 그래서 컴퓨터 안에도 이 4개의 방정식만 들어있어요. 저걸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게 되겠구나 하는 걸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도 내 말만 듣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도 하나 봐야죠. 자, 여기서 2단계에서 우리가 화학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이 전자유도, 전자기학, 일렉트로마그네틱스라는 거는 물리학이에요. 고전 물리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학과 만난 것이 전기화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화학은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궁합이 잘 맞아 할 때 we are in good chemistry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그런 말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케미스트리라는 것이 이 다 물리학자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 받으면 노벨 메달이 있어요. 이 금으로 돼 24금 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나치 독일은 우리같이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스웨덴 따위의 나라에서 만든 상을 받고 영예스러워하는 것은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 과학자들 가운데 이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가뒀어요. 특히나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독일인들이 어때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 다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금덩어리를 가져가면 전부 다 외국에 출입을 할 때는 걸려요. 특히 노벨상 메달을 걸렸다. 그럼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덴마크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일단 덴마크로 도망갔어요. 가면서 이 사람한테 닐스 보어한테 어떡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닐스 보어가 이거 어떡하지? 닐스 보어는 절반만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어가 보어는 물리학자였는데 아는 사람이 헤벳이라고 하는 헝가리의 화학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화학자한테 야, 너 화학하잖아. 뭔가 이상한 거 뽀글뽀글 잘 끓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헤벳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나한테 노벨 메달을 다 줘. 그래가지고 헤벳이가 노벨상 메달 3개를 수집했어요.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자, 이 노벨상 메달이에요. 예. 자, 요 메달을 가지고 헤벳이가 어떻게 했냐면 왕수를 부었어요. 이거는 이제 노벨 메달은 아니고 금으로 만든 동전인데 여기다가 염산 붓고 그 다음에 다시 약 한 10분의 1 정도 질산을 부어요. 그러고 나면은 금이 녹아요. 여러분, 금이 왜 금이죠? 귀금속이죠? 예, 귀금속이 왜 귀금속이냐면 안 변해서 귀금속이에요. 금은 어떤 곳에서도 안 녹아요. 뭘 써도. 그런데 오직 이 염산과 질산을 10대 1로 녹인 거에는 녹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쿠아레지아, 왕수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이건 연금술사가 금 만들려고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금이 다 없어졌네요. 그죠? 녹아버렸어요. 누렇게 됐네요. 그죠? 도대체 노벨 메달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냥 저 용액이 된 거죠? 근데 저 용액을 보고 아, 여기 노벨 메달이 녹아 있구나 알 수 있는 독일 군인이 있었을까요? 나치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금을 여기다 이렇게 녹인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실험실 선반에다가 저거를 딱 올려놓고 피난 갔어요. 그 독일군이 점령했어요. 근데 막 다 이잡도 뒤졌겠죠. 유태인 집이니까 다 뒤졌는데 뭐 노벨 메달 금덩어리는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어요. 히틀러 죽고 다시 돌아왔죠. 정말로 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벳이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다시 환원제를 쓰면 됩니다. 환원제를 쓰면은 다시 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노벨 메달을 다시 나눠줬어요. 자, 금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화학자들은 이 원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하필 염산을 쓰면 되고, 그리고 왜 질산이 필요한지 화학자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마치 금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화학자들의 눈에는 금이 다른 곳으로 변환된 것이지 그게 여전히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되돌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금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느냐. 이건 결국 금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전자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뺏어낼 수 있는 약품을 넣은 것이고 다시 전자를 밀어넣을 수 있는 약품을 그 다음에 넣음으로써 마치 마술과 같은 일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이렇게 물질의 변환을 다루는 학문이 뭐예요? 화학이에요. 예. 저는 뭣도 모르고 대학 입학할 때 화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화학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이 물질의 변환을 다루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게 뭐예요?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화학이에요. 아까 식량 때문에 중국에서는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다 산다 그랬죠? 그게 왜 식량이 증산됐느냐? 유전차 변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결국 화학의 힘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생물학의 힘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그런 화학적인 변화는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산화와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은 화학 시간에 산화와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화는 뭐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그러고 환원은 뭐냐?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와 환원, 전자를 주고받는 것은 물질 변환이라고 그랬죠?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물질의 변화는 인간이 일부러 일으키지 않아도 이 자연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죠? 지금
산에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지만 봄이 되면 어때요? 천지의 조화로 다시 이파리가 나고 산은 온통 다 초록으로 물듭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지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지죠. 그리고 그런 나무나 식물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잡아먹고 또 우리들은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요. 그러죠? 전부 다 어때요?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만 세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다 일으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식물의 광합성에서 이미 똑같은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아까 정말 식물의 광합성에서도 전자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해서 100년 동안 연구를 했고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엽록소 안에도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요새는 저런 거는 다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먹어요. 무슨 베타카로틴이니 뭐니 이게 뭐 이상한 긴 이름 있죠. 이렇게 딱 영양제 보면은 이게 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은 뭐냐면은 빛을 받아가지고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식물의 몸 안에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붙들어가지고 그놈한테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자를 매기는 과정이에요. 전자를 계속 환원시켜서 매겨요. 매겨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는 탄소가 하나씩 있는데 그 탄소 C 하나하나를 계속 붙여요. 붙여가지고 식물의 몸뚱이를 만듭니다. 그게 환원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 식물의 엽록소 안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빛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거쳐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자기 몸뚱이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퀴논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생략하고요. 결국 어때요? 지구상에서 원자력을 제외하고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광합성, 조류,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조류들이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몸뚱이를 만들어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붙들어서. 자기 몸뚱이를 만들면 고래가 먹어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이 먹어요. 먹고 나서 크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분해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탄소는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공기 중으로 돌아가고 DNA 안에 있던 인과 질소 성분은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땅에 바로 인과 질소가 있어야지 또 다른 식물이 자기 유전자를 필요로 하니까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와 인산 비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변환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 식량이 우리가 지금 숨을 쉬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먹어가지고 우리 몸뚱이를 만들었는데 살이 쪘는데 간에서 말이죠. 포도당 막 만들어가지고 포도당이 우리 혈액을 돌아요. 근데 그 포도당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예, 포도당 우리가 먹어서 생긴 건데 그걸 소화해서 포도당을 만든 건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포도당한테 전자를 뺏어가지고 산소한테 줘요. 그것을 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전자를 뺏어서 산소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전자를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식물의 광합성은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탄소한테 전자를 주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흡은 정반대로 일어나요. 포도당은 탄소인데 탄소한테 전자를 도로 뺏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전자를 매기는 과정, 호흡은 전자를 도로 뺏는 과정. 정반대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전자가 쭈르륵 들어갔다가 전자가 쭈르륵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화학자들은 완전히 알게 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삼라만상은 모두 다 이런 순환 과정,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 한 번씩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똑같이 CO2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금 어때요? 수직으로 자를 댄 것처럼 확 올라갔죠? 네, 저게 기후변화예요. 인간이 만든 변화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하죠. 지금 지구가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저거를. 인간이 찌른 창을 맞고서 지금 지구가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시켜 먹을 치킨 포장지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촛불의 과학이라고 하고요. 전기화학 이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은 이제 제 강의의 10%밖에 안 되지만 이 앞에 있는 걸 모두 이해하면 전기화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 알 수 있어요. 전기화학은 뭐냐 하면은 아까 물질 변화는 결국 전자를 주고받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근원적으로. 전기화학은 뭐냐 하면은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에다가 전자를 주거나 전자를 뺏거나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들어간 전자의 개수와 농도,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농도는 화학을 대표하고요. 전하량, 이 전자의 개수는 물리학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을 이 F라고 하는 상수 하나로 완전히 연결이 되는데 저 상수의 이름이 뭐냐면은 패러데이 상수. 패러데이 상수. 이름을 남겼죠. 자, 그래서 영국인의 지폐에 20파운드짜리 지폐에 뒷면은 여왕, 앞면은 마이클 패러데이.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기화학은 전자기적인 세계, 이 컴퓨터 같은 전자기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생물화학적인 세계, 우리 주변 생물화학적인 세계의 딱 경계에서 일어나는 전자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보는 것이 전기화학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화학이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잡히게 전기화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있죠? 배터리. 예, 배터리. 예, 제가 얼마 전에 전기화학에 대해서 대중 강연을 해달라고 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항상 해마다 한 번씩 공개 강연을 하는데 전기화학을 이제 해달래요. 그래서 제목을 좀 더 사람들한테 재밌는 그 제목을 해달래요. 그래서 전기화학의 발전 이렇게 했더니 뭐 그럼 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그럼 제목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사랑의 배터리. 난 배터리 아니라고. 그런데 배터리 아니긴 뭐 배터리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배터리라고 하라고 해서 배터리를 하긴 했는데 저는 배터리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 배터리는 전기화학을 원리로 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전기화학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배터리를 개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배우고 싶으면 공대를 가야 돼요. 저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죠? 네, 자연대 화학과 출신. 공대 가면 뭐가 있어요? 화공과가 있어요. 네. 또 요새는 이름을 막 이상한 걸 붙였어요. 막 바이오 시스템 무슨 막 이상한. 근데 다 현혹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물리, 화학, 생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 자연대 화학과인데 자연대 화학과는 공대 화학공학과보다 인문대학하고 더 친해요. 인문사회과하고 더 친해서 자연의 원리를 밝히는 곳인데 전기화학이 배터리의 원리가 되기는 하나 배터리를 연구한다고 해서 꼭 전기화학을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배터리는 전기화학보다 재료과학이라든지 물질을 합성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과학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배터리는 전기화학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저는 전기화학이라는 학문 전체를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연구하는데 이 배터리가 전기화학에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보면 이 배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한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은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왜 삼성 배터리가 불이 났었죠? 가지고 엄청나게 그거 했었죠. 근데 사실은 삼성 거기 계시는 분들도 억울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 삼성 SDI의 그 배터리를 중국 그 홍콩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로 교체했는데 실은 같은 거거든요. 배터리 스펙도 같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같은 재료로. 그냥 브랜드만 달라요. 그런데 억울하게 삼성 SDI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제품도 불이 났었어요. 근데 그건 보도가 안 돼가지고 삼성만 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어찌됐든 불이 나는 이유도 이 전기화학적인 원리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왜 불이 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불이 안 나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의 용량을 작은 걸 쓰면 불이 안 나요. 근데 한 달이라도 빨리 출시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그 돈이 또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했는데 거기서 오차가 난 것이죠. 또 그 밖에 사실은 전기화학은 똑같은 기초 원리인데 같은 원리를 2차 전지에 적용하면 배터리가 되는데 또 다른 거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예컨대 공학에서는 전기화학을 어디다 쓰냐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걸 ESS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기 에너지는 완벽하게 깨끗한 에너지라고 그랬죠? 근데 오직 하나의 단점이 뭐예요?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만큼 아껴뒀다가 나중에 이 에너지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어요.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뒀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전기 에너지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나면은 얘는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송전해야지 바로 써버려야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이런 건데요. ESS 같은 커다란 배터리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배터리가 커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생산되는 것을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ESS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점점 없어지고 분산형 발전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주변에서 소소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집집마다 지붕에서 막 생산하고. 근데 전기가 조금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해가 떠 있을 때 그 전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조그만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걸로는 저장이 안 되죠. 너무 용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는 작고 가벼워야 되니까 리튬 배터리를 쓰지만 저렇게 덩치가 큰 집집마다 써야 되는, 동네마다 써야 되는 이 정도의 규모의 배터리에는 리튬 배터리는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울 필요도 없고 갖고 다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ESS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되는데 미래에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배터리도 있지만 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도 있죠.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1위가 어디예요? 혹시 알아요? 업체? 세계 1위. 전기차용, 그러니까 테슬라 돌아다니잖아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로켓 배터리. 로켓, 아까 배터리라고 했는데 로켓 배터리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건 로켓 건전지지. 로켓 건전지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전지를 건전지라고 부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거죠.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이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계 1, 2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배터리의 1위, 2위도 한국에 있습니다. 삼성 SDI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되게 잘 만들어요. 화학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세계 대학 순위 랭킹에도 여러 가지 대학의 분야가 있지만 서울대학교 화학부가 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 분야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전공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서울대학교 화학부만 20위권 안에 있어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학이 전반적으로 강해요. 서울대 화학부만 센 게 아니고 카이스트 화학부도 서울대 바로 다음에 비어있고 또 다른 대학들도 우리나라가 화학이나 화공 같은 건 굉장히 셉니다. 센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잘 모르나요? 연료전지? 알아요. 연료전지는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여러분 수소전기차 알죠? 네.
수소전기차가 연료전지로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중에서 수소를 연료로 쓰는 것을 쓰는 게 이제 수소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료전지는 수소를 집어넣고요. 수소를 아까 산화환원에 의해서 항상 에너지가 나오는데 수소에서 수소를 산화시켜요. 전자를 꺼내요. 그래서 그 전자로 하여금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에다가 전자를 줘요. 수소에서 뺏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연료전지. 그래서 이 수소 연료전지, 수소 전기차는 이제 이걸로 쓰는 것인데 결국은 배터리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미리 충전해서 그것만 쓰면은 전기차고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전기 써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수소차예요. 그래서 요새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 장단점이 있고 수소차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만약에 수소 연료 차가 생기게 되면은 대중화되면 그렇게만 된다면 어때요? 이 지구상에는 아까 화석 연료 때문에 막 온도 올라오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거의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 문제도 거의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은 뭘 태워서 그렇거든요. 알고 태우는 것도 있고 몰래 태우는 것도 많아요. 엄청나게. 이게 다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태운 것에 대한. 근데 수소 연료전지를 하면은 태울 필요가 없어요. 수소를 태우는데 수소를 태우면 깨끗한 물밖에 안 나와요. 원리상. 어떤 것도 안 나옵니다. 탄소가 들어있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차가 있으면은 걔네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계속 미세먼지를 만들지도 않고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차가 되면은 환경상으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오직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뿐으로 이걸 우리한테 필요한 전기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안 터집니다. 터진다고 아는 사람들인데 터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소 탱크에다가 뭐 총 쏘는 실험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안 터져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휘발유 차는 어떻게 몰고 다니세요? 휘발유 그거 터지면 정말 뼈도 못 추리는데 안 터지잖아요. 그죠? 아주 막 진짜 누가 막 총 쏴가지고 불 붙이지 않는 한 안 터지죠. 혹시 아세요? 자, 이 수소 연료전지 차가 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수소를 얻어야 되는데 온 우주의 한 80% 정도는 수소라고 해요. 수소가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이 수소가 지구상에는 대부분 물에 붙어 있는 수소예요. H2O인데 산소 5로부터 이 수소를 떼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떼어내는 것이 햇빛 가지고 떼어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햇빛 받아가지고 바닷물 쐬고 쐈잖아요. 그죠? 햇빛 받아가지고 바닷물에서 수소를 뽑아가지고 수소로 수소를 진짜 돌리면 미세먼지도 없고 전기도 만들고 차도 쓰고 그쵸? 게임 끝. 완벽해요. 근데 왜 지금 전기차 따위가 이렇게 깝죽거리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산화환원 때문에 그래요. 수소한테 전자를 뺏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고 수소가 만들어지는 건 어려운데 수소가 전자를 내놓는 건 쉬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소를 만드는 게 어려운데 그 뭐냐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에서 수소를 꺼내잖아요. 그때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 서로 그 수소를 만들어도 그 수소를 수소 연료전지차에다가 넣으면은 수소한테 전자를 뺏는 건 쉬운데 그놈을 다시 뭐예요? 쭉 가가지고 산소한테 줘야 돼요. 산소를 환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한테 전자를 매기는 게 어려워요. 우리도 산소를 들이마셔서 산소한테 전자를 매기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폐에서. 근데 인간은 산소한테 전자를 굉장히 잘 매기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만든 기계는 산소한테 전자를 매기려면 되게 힘들어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기도 어렵고 물에서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도 그놈을 연료전지차에서 재빨리 뺏어가지고 산소한테 매길 때 산소한테 막상 못 매겨가지고 전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지금 수소전자 돌아다니잖아요.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처음에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오직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백금이에요. 백금을 전국으로 썼을 때만
산소한테 전자를 잘 먹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백금을 전극으로 썼을 때만 바닷물에서 햇빛 받으면은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걸 쓰면 너무 수소가 조금밖에 안 생겨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요. 근데 백금을 쓰면 백금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어떤 사람이 지구상의 백금 매장량하고 이 수소 연료전지차의 대수하고 계산했는데 수소 연료전지차 1억 대 만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금을 다 써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백금 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화학자들은 어떻게 됐든 이 백금을, 이 비싼 백금을 안 쓰고도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산소한테 전자를 잘 먹일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겠죠. 그거 하면 완전 대박이에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미국 같은 나라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120년 동안 연구했는데 지금도 답은 백금이에요. 그게 됐으면 진작에 수소 연료차에서 우리 에너지 문제는 걱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이 주기율표에 있는 90세 개 원소를 모조리 다 테스트해봤고 저것들을 2개씩도 섞어봤고 2개씩의 비율도 바꿔봤고 그 다음에 3개씩도 섞어봤고 3개씩의 비율도 다 바꿔봤어요. 다 바꿔봤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여전히 답은 백금. 안타까운 점이죠. 그게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은 뜨겁지 않은 연소인 건데 에너지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화학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보전자산업,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산업 있죠? 전부 전기화학에 기반하고 있고요. 여러분 혈당 센서 있죠? 이제 저 바이오 센서 뭐 이런 것들 다 전기화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인데요. 저는 어떤 일 하냐면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컴퓨터에서 그냥 기록하거나 또는 컴퓨터로 나한테 뭘 기억해 주거나 뭐 하는 뇌하고 컴퓨터를 직접 소통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전기화학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전기고 우리의 뇌는 생물학이잖아요.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을 제가 전기화하니까 하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거의 다 됐는데 이거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2014년에 나온 로보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의수를 다룬 로봇팔을 의수를 다룬 어떤 기타리스트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타리스트가 이걸 하는데 이거 만들어준 과학자한테 투덜투덜 되는 거죠. 이모션이 나의 감정이 여기 잘 섞이지 않는다. 왜 로봇팔을 요따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냐.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현재 나와 있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디바이스는 전부 다 뭐예요? 전기적인 것만 고려합니다. 여러분 뇌에서 이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전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뇌 안이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전부 전기적인 거라 그거를 읽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은 전극 침들을 꽂아요. 다 꽂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컴퓨터도 조작할 수 있어요. 게임도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잘 앞으로 발전시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전기적인 신호만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도하는 바를 바깥에 구현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구현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뭐에 의한 거냐 하면은 화학에 의한 거예요. 몸 안에서 화학도 일어나요. 이 전기적인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감정마저도 전달할 수 있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전기화학은 에너지, 생명과학, 정보통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고요. 공학은 이 전기화학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으니 이제 뒤를 따라가지만 말고 이제 기초과학을 해서 저력을 좀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